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이런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22대 국회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1대 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근데 열긴 열었는데 이게 21대랑 22대랑 뭐가 다른지 좀 헷갈립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도 지금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 수용을 좀 하고 있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 이제 부결 처리된 이 특검 법안을 다시 22대 국회에서 재상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2대 국회 사실상 뭐 첫날부터 이게 오늘이 뭐 개원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오늘 토요일이지만 이 장외투쟁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예. 근데 대통령을 보니까 전혀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면서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됐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화 내용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안 했다라고 했다가 했는데 결국에는 3번이나 했고 이것들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숨기는 그런 외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들이 예.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최혜병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다라고 네, 설명을 뭐 하긴 그런데 했습니다만. 뭐 그런 말을 뭐 믿을 수 있는 국민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것도 신속히 밝혀야 된다. 그런 뭐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2대 국회 개헌과 동시에 다시 한번 특검 법안을 밀어붙일 거다, 민주당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정치 공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니까요. 지난 특검 법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연차 내에서도 그 얘기 혹시 나왔나요? 일단 특검법 부결은요.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의 문제점은 그동안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수사 대상도 정하고 민주당이 수사 절차도 정하고 심지어 특검 후보 2명도 민주당이 고르는 그런 특검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22대에 와서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더 독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처음에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그 조항도 삭제를 해버렸고 네.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2명 중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전무후무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것을 수용하라고 장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태도가 건전하고 건강한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를 한 걸로 이제 약간 이제 물론 5명 이제 제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뜻밖의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른바 반대표가 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명, 두세 명, 또 새로운 미래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한두 석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통과를 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자라고 연천하에서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뭉치는 것인지 좀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국민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보위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포기 수준으로 가지 않나. 국민들의 민심을 듣겠다고 대통령이 변하겠다라고 영수회담까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회담을 위한 회담뿐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포기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통령 지지율 최근 나온 지지율을 보면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조사인데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총선 이후에 뭐 영수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소통 행보도 이어오고 또 쇄신책들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지지율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밀어붙여서 이거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대통령도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 때문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거부권 자체라기보다는요.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대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 민주당이 제출했던 특검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법적 차원과는 별개로 이 문제는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적절한 정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죠. 즉 국민들 앞에 뭐 대통령께서 이 사안이 실제로는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다 라는 걸 소상하게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구하신다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군정권이나 군령권 차원에서 이것은 뭐 그런 차원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현재 상황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지점에 와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건 맞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어떤 책무는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냥 공수처 수사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겠네요. 아니,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적인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을 분리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서 이 과실치사 혐의에 관해서 군사 경찰이 수사한 범위가 다소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설령 표명했다고 한들 그런 의견 표명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는 지점은 과연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밝혔던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이고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정무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사법적인 것과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제 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다시 한번 또 밀어붙일 태세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단 공수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수사 결과를 보면서 또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제 이 당선인 국민의힘 이제 워크숍 연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요. 이른바 대통령 세력과 떠오르는 차기 한동훈 세력 간의 친한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날 대통령이 참석한 날 당선인 워크숍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굉장히 뭐 듣기에는 열렬히 대통령을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런 갈등 같은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일단 상황이 순망치한 아니겠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어쨌든 국정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앞서 우리 이 부위원장께서 이제 대통령을 보위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은 어쨌든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같이 합심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께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지 무슨 뭐 대통령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거의 이제 몸풀기를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출전하는 일만 남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는데 바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남의 당이라 원상 보듯이 예. 몸풀기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예. 이제 날짜만 남은 것 같은데 뭐 굳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빨리 움직일 필요는 있을까? 그래서 아마 도서관도 가고 김은국 씨도 만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여유를 좀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이 여당 맞나 싶어요.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보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것들은 자신들의 뭔가를 대변해 주라고 뽑았잖아요. 근데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서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좀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막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젊으니까 또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 외에는 법무장관 외에는 한계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은 있죠. 뭐 네. 그런 부분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같이 뭐 침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제 몸풀기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가수 김은국 씨와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장면이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은국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내가 이번에 만나면 네. 한 잔 주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한동훈이가 필요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뭐 이렇게 던질 각오가 있다. 전 나름대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동안에 이제 시키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없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그 길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랑 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런 분들 마음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 김은국 씨가 지난 총선 때 이제 국민의힘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일환으로 아마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서운하다고 막 처음에 이제 안 얘기하셔가지고. 만나줘서 서운하다고 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만나니까 또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회동 정치의 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회동 정치. 아니 뭐 원희룡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만나는 정치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야기는 아직 조금 만나고 있지 이따가 않아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회동 정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김은국 씨하고 한 4주 전에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면모도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김은국 씨를 통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전해지고 있죠. 예.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은 저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두 가지의 시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앞으로 본인이 정치권 전면에 재등판했을 때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예. 즉 할 말은 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거대 야당을 상대함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시사한 코멘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진로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을 좀 달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할 말을 할 줄 안다 이렇게 해석하셨고 싸움을 할 줄 안다라는 얘기는 야당과 싸움을 할 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야당과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니 야당과는 당연히 필요하면 대화를 해야죠. 지금 190 대표가 되면 해야죠. 192석의 거대 야당과 대화를 안 하고 예, 어떻게 예.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아까도 제가 순망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당이 수장부터 이제 대통령하고 계속 싸움만 하면은 그랬다가는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아마 안 싸운다 대통령. 절대 안 싸운다는 아니고 할 말을 하면서 저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용기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저 고언과 예. 그다음에 또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당을 바르게 견인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론해 봅니다. 두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일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려는 이제 뭐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당 대표가 되더라도
둘이 같은 5월 동주 순망치안의 관계다. 대통령과 여당은 기본적으로 국정에 공동 책임이 있는 관계니까요. 싸울 수는 없다. 그렇죠. 없어야 한다. 당이론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제 전당대회 출마설 얘기가 계속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라는 움직임이 바로 지구당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폐지됐던 지구당 각 지역 사무소에다가 정당별 지역 사무소를 이제 놓는 그런 건데. 지구당 얘기를 꺼내는 그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에서도 지구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지구당 문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담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도와준 또는 자신과 같이 많이 뛰었던 동지들이 다 이번에 당선되지 못했잖아요. 다 원외에 있는 그렇죠. 그러면 원외 지역위원장인데 네. 사무실이 없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에게 사무실도 주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죠. 정정당당하게. 그렇죠. 네. 그랬을 때에 현역 의원들과 비현역 의원들 간의 기회의 균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공정한 기회가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서 지구당이 그 카드를 받았다. 없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뭐 차떼기당이다 해가지고 여러 이제 부정부패들도 이뤄지고 해서 이 지구당을 없앴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왜 돌아가는 거냐, 이거 형식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20년 전 얘기잖아요. 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과거처럼 차떼기 했을 때 이해창 전 대표 구속이 안 됐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고 기업들의 정치 자금도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거든요. 또한 만약에 비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뇌물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역 의원들은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공천과 관련해서도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정한 기회 측면에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네. 청년과 정치 신인들에게도 지역 사무실을 네. 편법적으로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또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회를 준다는 게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해외 직구 문제도 그렇고요. 이번에 지구당 문제도 그렇고 왜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자꾸 대립형으로 자꾸 나오는 거죠? 아직 두 개의 아젠다에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예요? 정말 대립관계인지는 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구당 문제는 지금 현재 정치개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예. 그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들 예.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 폐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 지구당을 폐지했던 것이 2004년에 소위 오세훈 선거법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소환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KC 직구 문제는 오세훈 시장은 현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안전이나 그 위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감독을 합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이 그 중국의 모 그 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슬라임을 검사하기 위해서 5분간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 5분이 지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 이렇게 언론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그 주무부처 장관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것이죠, 서울시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뭐 매사에 관해서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 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두 사람의 뭐 잠룡 간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다 이런. 아니 경쟁은 당연히 있어요. 지금 총선이 끝나고서 사실 여야 모두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에게는 총성이 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포석을 갖고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어떤 아젠다에 있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이 대립항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죠. 이 두 사람이 대립하는 게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용히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타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불거졌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외 직구를 시작으로 이제 현안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너무 일찍 등판하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거 봐라, 이거 너무 빨리 등판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견제 들어가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들은 당대표 경선이라고 하는 국면에서는 플레이어가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메시지를 좀 내기 시작한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역단체장을 그만두고 당대표 경선에 등판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메시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결국 언젠가는 그런 메시지 정치에 참전할 것은 예고돼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때문이다. 저는 그게 꼭
신호탄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 기억하는 우리 송 변호사께서는 이제 여기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 나오느냐 마느냐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질문을 드렸을 때 뭐 나오나처럼 있어라 뭐 잊혀진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빨리 다시 정치권에 복귀를 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는 옳지 않다. 본인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1년간 좀 세상을 유랑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많은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딱 맞고 나는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예. 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특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외국에 오래 갔다 왔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꼴이잖아요. 이게 외국 갔다 왔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건가요? 국내에 그런 건 있었으면 아니겠지만 뭐 예. 정치 현실감이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이제까지 너무 열심히 뛰다가 지금 간만에 휴식을 취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 변호사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팬덤 지지층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금 현실 정치로 끌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카페 인원수가 8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 맞습니다. 예. 그만큼 저는 정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바로 당대표 되고 이렇게 쭉 이어왔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을 안 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애매모호한데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각을 설 거라고 봅니다. 지지율 1%의 대통령과 그냥 손잡고 웃으면서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지 말라 이런 입장을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오기로 한 것 같으니 그냥 에이, 잘해보자. 이제 뭐 거의 그 기정사실이라고 입장은 제가 보지 이미 않으셨나요?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당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면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당대표가 되고 나면 4가지 과제가 있다. 그 4가지 과제는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밖으로는 19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를 해야 되고 안으로는 총선 때처럼 획일적인 리더십이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기 중에 선거가 없는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대권 주자라면은 지방선거 이전에 2025년 9월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요. 임기 중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조차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획일적인 리더십이 안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본인 스스로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4가지 과제가 모두 다 어려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김은국 씨를 통해서 전한 말로써 2가지는 답의 방향은 보여준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는 내가 잘 싸울 줄 안다. 라는 것들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은데 나머지 2가지. 그러면 당내에서 총선 때 같은 획일적인 리더십은 서기가 어려울 텐데 그것 때문에 통합형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계속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죠. 당내 조직 기반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외에 있는 인사들에게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지구당부할 얘기도 꺼내고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참 셀프 디스 같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254개 지역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9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당대표에 도전해도 다 원외위원장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